그 채점자가 쓴 내용 가운데 이제 밑에서 한 5번째 줄에 보면 각 이론별로 긍정적인 실제 사례를 활용해 주신 답안의 구체성이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이 그냥 무시를 해도 된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사례를 주고 그 사례의 극복 방안을 쓰는데 이론별로 뭐 실제 사례를 활용해 주신, 아마 뭐 내 생각에 다른 어떤 사례를 집어넣은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여기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 어떤 지하철 안전사고 그 사례에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결 방안이 있을 건지를 쓰는데 집중하면 되지. 뭐 다른 사례를 가져와서 쓸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그러니까 사례라는 것도 그냥 남발하고 이런 거 좋지 않다고. 어떤 학생들은 보면 답안지에 사례라는 이야기를 이제 홀리 많이 들어놓으니까 뭘 설명하고 나면 막 짜질구량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례를 막 2-3개씩 그냥 막 한두 줄로 막 쭉 쓰고 이런 거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라는 거는 내가 어떤 주장을 하면 그 주장에 근거로서 타당한 거를 뭐 하나 정도 첨언하는 거지, 추가적으로 하는 거지. 뭐 사례를 그냥 많이 안에 쓴다고 해서 오히려 그렇게 막 지저분하게 막 사례들이 곳곳에 너무 많이 나오면 답안지가 오히려 더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봐야 돼. 흐름도 끊겨버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례를 활용하는 거, 요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례를 주지 실제 안에서 사례를 써라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잘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참고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점수 분포는 보면 뭐 우연한 건지 모르지만 크게 보면 세 분포가 그냥 딱 지워지는. 그러나 뭐 지금 점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보완할 수 있는 건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고 답안을 한번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요 답안은 이게 목차 이런 것들이 묻는 내용하고 딱 매칭이 되게끔 잘 짜여져 있다. 응?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민간위탁의 배경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해서 신공공관리,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로의 행정혁신의 가치 및 원칙, 뭐 떡떡 이래 묻는 내용에 매칭이 되게끔 목차가 전체적으로 잘 짜져 있다. 이제 그게 장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개념 이런 거를 설명을 잘 한다고. 그래서 앞에 서론 이런 것도 그렇고 뒤에도 보면 기본 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비교적 잘 쓴다. 반면에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안에 있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 이런 데 좀 오해의 소지,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자기가 이해한 걸 가지고 뭔가 답안지에서 이제 확장해야 되는 부분, 뭐 해결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뭐 일일이 다 미리 배울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실제 이제 문제를 풀면서 자기가 만들어 가야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더 연습이 필요하다. 그건 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런 미완의 과제로 남겨놓고, 자, 안에 이제 내용을 한번 보면 뭐 신공공관리론에서 앞에 설명이 괜찮은데 그 특히 해서 민간의 관리 기법을 공공부문에 적용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적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비스 공급의 어떤 시장 원리를 활용해서 작고 효율적인 작은 정보, 이런 표현 잘 안 한다고. 작고 효율적인 정보. 그래서 어떤 서비스 공급의 시장 원리라는 표현도 들어가야 맞겠지, 그지? 그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봐야 되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공공관리론의 행정혁신의 가치. 그래서 이제 효율성 이야기를 해놨다고. 근데 효율성 하나만을 쓴 거는 좀 아쉽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공공관리는 행정혁신, 고객 지향성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고객에 대한 대응성, 뭐 이렇게 한 2가지 정도를 해주면 비교적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효율성이다 해놓고 특히 배분적 효율성을 중요시하며, 요거는 뭐 내용상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과 관리는 기술적 효율성이거든. 그렇잖아, 그지? 거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정부가 하던 기능을 민간으로 이전해 주는 거는 배분적 효율성에 관한 거긴 하지. 그래서 우리 아주 세부적으로 보면 민간 부분의 기능을 이전해 준다. 뭐 민간위탁이든 뭐 또는 공기업 민영화를 한다.
거기에는 기술적 효율성과 배분적 효율성이 사실상 다 담겨 있다고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민간위탁 같으면 우리가 민간 업체가 가진 어떤 전문성이나 경영 노하우를 활용한다. 그런 면에서는 기술적 효율성이라 봐야 될 거고, 민간위탁을 통해서 정부 기능을 이전해 주는 것은 배분적 효율성이라 봐야 될 거고, 성과 관리는 완전히 기술적 효율성이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신공무원 관리는 전체로 보면 우리가 기존의 행정학에서 강조했던 어떤 기술적 효율성에 배분적 효율성을 추가를 해서 그런 어떤 효율성 개념을 좀 확장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 배분적 효율성을 중요시하면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지. 기술적 효율성이 가장 중심에 있다라고 봐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가지 원칙은 학생이 잘 정리를 했었다고. 아마 내가 봤던 답안지 가운데 제일 잘 정리를, 보통 이 원칙 쓰는 데 있어서 보면 좀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뭐 우리가 고객이라는 원칙, 그다음 뭐 성과를 강조한다, 그다음에 어떤 경쟁 원리, 뭐 이런 원칙을 가지고 매끄럽게, 그러니까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보면 글을 간단하게 잘 쓴다고. 기본 개념 소개 이런 것도 정확하게 잘 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암기가 조금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자,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좀 이제 보완을 하자. 그래서 민간의 위탁에서의 행정 가치 결여, 이것도 뭐 지문에서 우리가 충족되지 못한 가치니까 뭐 행정 가치 결여 이래도 되고, 아니면 뭐 충족되지 못한 가치 뭐 이렇게 써주는 게 좋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책임성과 공공성 이렇게 잡았다고. 그래서 뭐 책임성도 뭐 넓게 보면 행정 혁신의 가치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좀 모호하다고. 좀 모호하다고. 공공성은 당연히 타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보면 이제 다음으로 효율성의 측면에서 이건 좀 이상하다고. 이미 앞에서 효율성이 우리가 어떤 신공공 관리로 민간위탁이 강조하는 가장 핵심 가치다라는 이야기를 해놓고 충족되지 못한 가치가 효율성이다. 그러니까 의미는 다르게 생각해요. 여기서 이 의미의 효율성은 그 효율성이란 게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어떤 경영 기법 이런 거를 적용을 해서 뭔가 생산성을 높인 그런 게 아니고, 인건비를 절감하는 좀 어떤 부정적 의미의 그런 어떤 부분에 초점을 뒀다. 이제 그걸 비판을 한 건데,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가 앞에서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효율성 측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곤란하겠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임성을 뭐 썼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더라도, 이제 안에 내용에 보면 특히 이제 저 밑에 마지막 그 센텐스에 보면 또한 공기업의 경우 고위직에 의해 정부에 의한 낙하산 인사로 뭐 이래서 전문성이 없는 사람으로 인해서 방만한 경쟁이 생긴다. 요건 내용상으로는, 일반적인 내용으로는 타당한데,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이 민간위탁 사례에서 지문에서 제시문에서 준 그 사례의 내용하고는 무관하다라고 봐야 된다. 그 사례 뭐 어디에 우리가 어떤 그거는 주로 이제 나타나는 게 공기업에서 민간 업체 단체에다가 중요한 뭐 신호 기능이나 이런 시설물 관리 기능을 주고 나니까 문제가 발생했다는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을 써야지, 여기 뭐 낙하산 인사는 그게 들어갈 틈이 사실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너무 내용 자체가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제 어떤 사례가 있으면 충족되지 못한 가치 하면 사례의 경우에 어떤 게 가치가 제대로 고려가 안 됐다. 그래서 저런 문제가 생겼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초점을 딱 맞춰주면 거기에 맞춰서 뭐 쓸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있을 거라.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 내용. 그 다음 이제 효율성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인력 감축을 해서 남은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뭐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이야기로서는 타당성이 있는데, 이 사례하고는 별로, 사례에 보면 전혀 그런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조금 별로다. 그래서 사례와 관련된 우리가 제대로 고려되지 못한 가치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것도 이제 거기에 좀 집중을 해가. 아마 내 생각에 이제 그런 게 생각이 잘 안 나니까 뭐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쓴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하나씩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지? 자, 사례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 이제 커멘트가 사이 거를 넣어보세요 하는데, 물론 이제 사이 거를
넣어서 위에 내용하고 밑에 내용을 뭐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보통 우리가 이제 논문에도 보면 앞에 한 뭐 두세 줄로 간단하게 자기가 앞으로 쓸 내용의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앞에서 집약적으로 먼저 제시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제 그런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지문 자체가 사례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설명하시오 라고 했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 글을 하나 넣어서 내가 이 사례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전통적인 관료제 이론 또는 신공공관리론, 그 다음에 우리가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의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그래서 자기가 쓰고자 하는 글의 방향성을 미리,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시스테매틱한 거거든. 보여주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이 경우에는 지문에서 이미 세 가지를 주었잖아. 이 관점에서 쓰라 그러니까 뭐 특별히 넣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 뭐 사익 글을 넣어 보세요, 무시하세요, 이렇게 하면 돼. 자, 전통적 관료제 이론. 그래서 이제 배부에 대한 설명도 잘 돼 있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정부 및 공기업이 민간 위탁업체에 대해서 감독을 강화한다. 그 핵심 포인트는 잘 잡혀가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우리가 지하철 운영에 있어의 어떤 성과 관리에서, 그러니까 이 성과 관리란 말을 가져온 거는 좋은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성과 관리처럼 뭐 관료들의 방만한 운영이 문제가 되므로 이런 거는 이 지금 지문하고는 아무 상관없느냐. 그렇지 않지? 지문에서 뭐 어떤 관료, 공무원 이야기 뭐 그런 건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 이제 우리가 성과 관리를 가져온다는 것은 정부가 민간 위탁업체한테 계약한 내용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걸 평가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재계약에 활용하든지 뭐 이런 식의 의미로 설명을 해야지, 일반적인 성과 관리로 설명을 하는 거는 이 성과 관리의 대상이 민간 업체가 돼야 되겠지, 그지? 그렇게 오면 내용상은 성과 관리 이야기를 써도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공공관리 관점에서 쓰고 있는 거는 뭐 비교적 다 괜찮은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신공공관리라는 거는 이제 앞부분에 우리가 이미 신공공관리론의 개요라든지 뭐 민간위탁 배경 이론을 설명했으니까 뭐 이론적인 건 여기 뭐 특별히 설명할 필요는 없지, 그지? 그래서 자기가 뭐 그런 관련해서 우리가 민간 업체를 선정할 때 뭐 어떤 업체를 선정을 하고 계약 내용은 가능하면 구체화된 어떤 계량화된 어떤 그런 지표를 가지면 좋고 뭐 이런 일반적인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그지? 그래서 뭐 내용은 전체적으로 괜찮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의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협력적 거버넌스, 아마 내 생각에 결론도 못 쓴 거 보면 요 3을 쓸 때 시간이 쫓긴 것 같아. 그래서 협력적 거버넌스도 우리가 배웠던 대로 그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써주고,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시장, 시민사회, 이건 뭐 뉴거버넌스 개념하고 유사한 거고, 그래서 그 배운 거,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특징은 또 잘 써놨다고, 특징을. 자, 그런 측면에서는 보면 뭐 어쨌든 협력적 거버넌스니까 업무 협조를 통해서 통합적 관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자. 공기업하고 민간 업체 사이에. 이제 그게 핵심이니까 우리가 좁게 보면 공기업하고 민간 업체 사이에 그런 통합적 관리를 위한 어떤 협업 체계, 네트워크 이런 거를 만들자. 그다음에 이게 뭐 시민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뭐 시정부나 공기업, 민간 업체 또 어떤 뭐 철도 전문가라든지 뭐 이렇게 좀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하철 안전 대책에 대한 어떤 계획도 수립하고 뭐 등등 전반적인 사안을 좀 관장하는 그런 폭넓은 네트워크 뭐 요런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써. 그래서 뭐 하여간 예비 순환 단계에 비추어 보면 잘하고 있다. 특히 기본 내용 이런 것들을 매끄럽게 잘 쓰고 있으니까 이건 굉장히 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뭐 활용해서 지문에서 묻는 내용 이런 거는 조금 뭐 시간이 다 걸릴 수밖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내용이 부족하거나 약간 설득이 잘 안 되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여기서 쓰는 내용이 물은 내용하고는 매칭이 되도록 써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앞에 있은 것처럼 뭐 그냥 뭐 일반적인 어떤 관료의 뭐 성과 관리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건 사례 해결 방안이니까 그 사례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써줘야 되겠지, 그지? 그런 것들은 좀 유의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자기가 뭐 100점짜리 시험 쳐서 10점 그냥 가득히 채웠는데 점수가 생각보다 너무 안 나왔다. 대부분 이유가 그런 거예요. 묻는 내용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읽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내용 보면 다 뭐 마이너스지. 이런 이야기를 왜 쓰느냐. 사례 해결 방안이고 그 사례라는 것은 이미 위에 주어지게 있으니까, 그지?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쓰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일단 여러분한테 준 자료를 먼저 한번 보자. 요건 뭐 여러분이 내용을 숙지해라고 준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공직 윤리 교육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실은 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우리가 교과서나 논문이 잘 없다고. 근데 이제 요 논문에 이제 어떤 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참고를 하라고 해서 그냥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쭉 한번 보면 뭐 앞에 이제 뭐 우리가 579급 공개 경쟁 시험에서 어떤 응시자들의 도덕적 역량에 대한 검증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인데 이거 뭐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도 없고 또 뭐 기억한다 해도 답안지에 이렇게 뭐 활용하기도 힘들다고. 그래서 뭐 여러분 쭉 그냥 전반적으로 우리가 뭐 윤리 관련해서 어떤 교육 과정이 있고 어떤 식으로 되고 있다 그냥 뭐 참고 사항으로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온라인을 이용해서도 한다고. 대부분 이제 뭐 교육 프로그램이 그렇게 상시적으로 자기가 시간이 나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공무원들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사혁신처의 나라 배움터. 그래서 이게 뭐 공직 가치라는 주제로 온라인 강의가 개설되어 있고, 뭐 거기에 대해서 내용은 이런 것들이다. 뭐 이런.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청년 연수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온라인 어떤 청년 교육 이런 걸 뭐 하고 있다. 이렇게 있다. 이것도 한번 뭐 인사혁신처의 나라 배움터 이런 걸 한번 쭉 기억을 해보면 뭐 여러분이 교육 방식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오프라인뿐만 아니고 이런 것처럼 좀 온라인을 통해서 어떤 접근 가능성, 교육에 대한 어떤 접근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런 데서 뭐 여러분이 요거를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해서 쓰는 거는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윤리 교육할 때 요걸 한 단어만 하나 기억을 해서 인사혁신처의 나라 배움터 뭐 이렇게 해서 하나. 그래서 그냥 설명할 필요 없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런 온라인을 통한 교육 강화 뭐 이런 표현을 쓸 때 여러분이 걸어 넣으면 좀 구체성이 있어 좋겠지, 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이제 볼드해놓은 이런 부분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지.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직윤리 교육은 교과 과정의 양과 질에서 대단히 미흡하다. 공직자 임용 과정에서 공직 윤리나 도덕성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직자 교육에서 공직 윤리 교육은 비중이 크지 않고 그 내용도 재산 등록, 청렴, 이해충돌 방지 등 현행 법령을 설명하는 게 중심이다. 그러니까 그 관련 어떤 제도들, 규정들에 대한 설명 이런 게 있지. 우리 어떤 윤리와 관련된 뭐 어떤 그런 본인이 그걸 자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잘 없다. 아마 요 정도는 뭐 여러분이 한번 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요 있는 표현 뭐 그대로 여러분이 한 뭐 두세 줄 해가지고 그 행정윤리 교육에다가 붙여놓으면, 요거 분명히 쓰일 때가 있다고. 나중에 뭐 PSM 이런 거 설명을 하든 뭐 어디든 할 때 좀 실감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병걸 박사가 쓴 공직 행동으로서 복지부동 있는데, 이건 이제 관료제에 대한 옹호론, 우리 기출에 나온 옹호론, 아니면 이제 변론의 입장에서 쓴 건데, 요건 나중에 사실 해야 되는데, 요게 자료의 마지막이니까 미리 보고 가자. 뭐 내용이 어려운 거는 아니니까, 그지? 핵심은 우리가 이 복지부동 담론이라는 게 정치인들이 자기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또 우리가 관료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복지부동 담론을 확대 재생산한다. 늘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관료가 나쁜 놈이다 하면서 자기 면피를 하려는, 어찌 보면 이제 관료에 대한 옹호론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 이제 볼드 있는 쪽 줌싱해서 한번 보면 우리가 민주화 이후 새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다양한 개혁이 추진됐지만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이는 개혁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공직자의 부정적 측면을 과장하고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스테레오타입을 확대 재상선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복지부동 이야기도 뭉뚱그린 전체로서 공직사회를 비판하고 공직 전체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지? 이게 실제 이제 옛날에 그 참여정부에서 정부 혁신 그 실장을 맡은 사람이 행정학회에다가 이렇게 뭐 논문이라기보다는 하여간 자기의 그 어떤 실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 글을 간단히 하나 써서 발표를 했는데 그 사람은 이제 공무원 입장이니까 당연히 이제 자기들의 생각, 처지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마지막에 이제 맺은말에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논문에 보면 결론 또는 맺은말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거든. 그 다음에 서론이라는 걸 들어가며라고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서론 결론이라는 게 한자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뭐 들어가며, 맺은말,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고. 뭐 여러분도 그렇게 써도 뭐 된다.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어쨌든 우리가 공무원이 요새처럼 기온이 36, 7도가 넘는 더운 여름철에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에어컨도 없이 밑에 뭐 선풍기 켜고 요새 말하자면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견디고 있는데 하면서 이제 자기 막 하소연을 해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국가 경제가 성장한 것은 공무원이 헌신이 있었다라는 거는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고 또 공무원들이 항상 어떤 면에서는 보면 솔선수범해서 희생을 한 거지. 뭐 예를 들어서 경제가 안 좋다. 그럼 공무원 봉급 동결하고 물론 뭐 공무원이 원해서 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희생을 먼저 하고 했는데 어떤 사회의 인정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이제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사실 이제 이 내용에 사실 들어있다. 그러니까 관료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보면 우리나라 관료도 앞으로 특히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뭐 연령층도 그렇고 가치관도 이렇게 바뀌면 관료들이 항상 외부의 비판에 대해서 방어적인 태도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아니, 이거는 누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관료들 너희 그렇게 해. 이러기 물론 뭐 그럴 가능성도 있지.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공직사회가 서로 자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디펜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언론이나 뭐 시민단체나 문제가 제기하는 것 가운데 불합리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보를 공개하고 뭐. 근데 이제 보통은 공무원들이 괜히 그게 대해서 반응을 했다가 시시비비에 말리면 이게 잘못하면 답도 없는 막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막 참고 넘어간다. 참고 넘어가는 건 내지는 뭐 수세에 몰린 거지. 근데 그건 뭐 내 생각에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 그러니까 공무원도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가 정당한 입장에서 정보 공개를 통해 가지고 항변할 건 하고 이런 좀 당당한 그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적극적 행위라고 봐야 되니까 그건 뭐 공직사회 내부의 어떤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인식 전환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이론과 관련해서 썼는데 복지부동 이야기는 공직자에게는 불안과 불편함을 초래하는 위협이다. EBLN 모형에 따르면 우리 이제 흔히 뭐 허심한 이렇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대한 의식적 반응 행동은 퇴임, 요구, 순응, 방기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보통 설명을 한다 그지? 이제 복지부동이라는 것은 이 가운데 어떤 비협조적 행동으로 소극적으로 어떤 행동하는 것으로서 방기, 니글렉트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요. 이에 비추어 볼 때 위협에 직면한 공직자는 네 가지 중 하나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공직자가 생활인으로서 엑시트를 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상하관계가 분명한 관료제에서 우리가 보이스를 내는 것도 쉽지를 않다.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순종 아니면 부동이다. 그래서 첫째,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이 순종을 선택할 때 공익과 보편적 기준에 반하는 일까지 성실하게 수행하는 영혼 없는 공무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저 밑에 보면 이때 공직자는 생각과 판단을 멈추고 부당한 요구조차 묵묵히 따르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것이다. 이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둘째, 우리가 순종할 수도 없다면 유일한 선택지는 꼼짝하지 않는 부동이다. 문제를 만드는 것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네 가지 개념에 보면 우리가 복지부동이라는 것은 방기, 니글렉트, 그냥 무시하는 행태에 가까운 거고, 그것만이 어찌 보면 공직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뭐 이런 어떤 설명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복지부동은 실제 하는 현상이지만 복지부동이 포용하는 범위가 확장되면서 심각성이나 정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공직 집단 전체를 복지부동한 집단으로 규정하는 과잉 일반화에 따른 비난이 지속되면서 복지부동이 더욱 만연하는 복지부동의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 그래서 저 밑에 또 볼드로 가면 관료들은 관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청와대를 비롯한 집권층이 확산시킨다고 믿는다. 이런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집권정부에 협조적일 수 없고 개혁은 공안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복지부동의 이야기가 제기하는 몇 가지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첫째, 복지부동 이야기는 계층적 책임을 강화시킬 수 있지만 자발적 공익행동을 하는 윤리적 책임은 오히려 약화시킨다. 그래서 어떤 복지부동 이런 걸 통해서 공직사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관료 때리기를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더더욱 어떤 윤리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로부터 멀어진다. 그래서 이제 앞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행정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무원은 행정개혁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복지부동이든 이런 문제점을 해소해야 되는 행정개혁의 대상인 동시에 행정개혁의 주체라고. 그 말은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행정개혁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다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행정개혁의 대상으로 관료 때리기만을 했지 그 사람들을 주체로 끌어들이는, 물론 관료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옛날 우리가 참여정부에서도 참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위에 있는 고위직 관료들이 참여정부의 어떤 그런 개혁, 정부 혁신에 대해서 동조를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빼버리고 5급 사무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 사무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우려고 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직사회하고 갈등이 늘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행정개혁을 둘러싼 정치 권력과 공무원 사이의 갈등은 전형적으로 많이 있어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정개혁과 관련해서는 항상 대상인 동시에 주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행정개혁은 이론적으로 봐도 제일 중요한 게 행정개혁의 대상이 되는 건 제도 아니면 사람이거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는 안 된다고. 결국은 제도가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람도 같이 바뀌어야 된다고. 뭐 예를 들어서 성과급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인식도 그런 어떤 집단주의를 벗어나서 또는 어떤 귀속주의를 벗어나가지고 보다 어떤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개인주의라기보다는 어떤 개인의 성과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항상 맞물리는 거지.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관료들을 행정개혁에 접근을 할 때 좀 여러 가지로 조심성 있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정치 권력은 뭐 이런 이야기는 관심이 없다고. 오직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행정개혁, 제도, 사람의 이야기지. 딱 전제가 있는 거야. 전제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장기적 합리성을 근거로 해서 행정을 어떻게 개혁할 거냐가 아니고 단기적 합리성 차원에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목적 차원에서 행정개혁을 항상 생각을 하니까 행정개혁이라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는, 어떤 면에서 보면 비용만 우리가 투입하는 무의미한 경우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 자, 그래서 하여간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뭐 여러분이 그냥 한번 참고로 하고, 뭐 정치적 중립성 이런 거는 다음에 이제 배워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네 번째 한번 보자. 네 번째 한번 보면 복지부동 이야기는 복지부동 문제 해결이 아니라 복지부동 문제의 부각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동 문제 해결을 오히려 어렵게 만든다.
복지부동의 발생에는 개인적 요인보다 상황적 요인이 두세 배 강한 영향을 미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지부동의 이제 이 김호정 박사가 이제 실증 데이터를 가지고 그 검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행태 이런 요소보다는 상황적 요인, 상황적 요인이라는 게 뭐 주로 구조적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관리적 측면이라든지 요런 요소들이, 요런 원인들이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복지부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행정 문화 이야기할 때도 그런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뭐 행정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어떤 공무원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유의해야 될 거다. 그래서 그런 공무원 개인에 앞서서 기존의 어떤 제도나 시스템의 문제가 더 영향력이 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업가적 정부에서 기본적인 가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료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공공부문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듯이 똑같은 사람도 정부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하고 기업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시스템의 차이라. 그래서 우리가 민간 기업의 시스템을 가져오자라는 게 우리가 기업가적 정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자기가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이제 오래된 연구 결과이긴 하지만은, 함정석 의원은 내 제자 중에 한 명이라. 한국행정연구원에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어떤 뭐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뭐 하는데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든 하여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복지부동도 그걸 개인 탓으로만 돌려가지고는 해결하기가 더 힘들다는 거지. 그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건 그래서 불필요하고 과다한 규칙부터 먼저 줄여줘야 되는 거고,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지?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복지부동 담론은 정치가들에게는 대중적 명성 확보, 선명성 부각, 책임 회피에 유용할지는 모르지만 공직자들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 지속되면 시민과 정치가 모두에게 유익할 수 없다. 갈아치워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려는 공직자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뭐 등등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이건 뭐 지나치게 이론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복지부동이라는 게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가진 어떤 병폐 중에 가장 상징적인 용어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야 된다. 나중에 내가 이제 행정문화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행정이 잘 되려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고 투자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사실 그런 거거든. 그 다음에 더불어서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우리는 대부분 다 보면 행정개혁 뭐 이러면 뭐 복지부동을 타파한다. 그래서 뭐 우리가 적극행정 촉진제도 해서 공무원들이 소극행정을 적극행정으로 바꾸기 위해서 한다. 그 다음에 부패, 반부패 뭐 이런 식으로 공직사회라는 것도 쉽게 말하자면 양화하고 악화가 있다. 근데 주로 행정개혁의 대상이 되는 건 악화인 거야. 나쁜 쪽, 나쁜 면들, 복지부동, 뭐 부정부패. 근데 우리의 역대 정부의 행정개혁 역사를 보면 이 나쁜 놈을 구축하기 위해서 아무리 때려봐야 이게 바로 잡지는 않는다고. 그 바보 같은 짓이지. 왜냐하면 그게 단순히 나쁜 놈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을 둘러싼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고, 어째 보면 크게는 보면 우리 환경적, 어떤 사회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나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같이 이렇게 엮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을 해볼 거는, 얘를 잡는 게 힘들 것 같으면 다른 한 방법은 양화를 키우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칭찬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잘하는 사람은 자꾸 이걸 딱 키워가지고 자동스럽게 악화에 일을 게을리 한다든지 무책임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면 나중에 감사받을 일도 없다, 평가받을 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공무원의 인식들을 바꿀 수 있도록 잘하는 사람을 키우는 쪽으로 우리가 제도 개선이나 행정개혁에 초점을 맞출 사실 필요도 있다. 그게 사실 중요하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항상 잘 하려는 사람,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의욕을 가지고 하려는 이런 양화들이 시스템 속에서 확장되는 게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결국은 대부분 사람들이
안 좋은 쪽을 보고 따라간다. 공무원 돼서 처음부터 부정부패 이런 거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고 처음에 그런 일을 맞닥거렸을 때 이거 해도 되는지 아마 동료나 상관들한테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할 거라고. 교수들도 마찬가지거든. 특히 미국에서 공부하다. 미국은 사실 합리성이라는 거는 또렷한 어떤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라고. 그걸 내가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가 이제 미국에 있다가 중간에 이제 논문 자료 때문에 잠시 한국을 나와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래도 뭐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뭔가 그래도 열심히 내한테 가르쳐준 교수들이니까 그래도 뭐 기념품 하나 사가자. 이래서 내가 이제 시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구리로 만든 우리 그 당시 만 몇천 원 정도 하는 이런 뭐 어떤 화병 모양 같은 거. 그래도 이제 뭐 좀 동양적이니까 한국적이고 그걸 몇 개 사가지고 이제 그 내 커미티에 있는 뭐 지도 교수하고 이제 아는 사람한테 줬다고. 근데 이제 그때 학과장, 미국은 학과장이 힘이 세다고. 그 사람이 쉽게 말해서 인사 문제, 연봉 문제 이런 거에 어떤 결정 주체자라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닥터 로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상당히 나이스하고 또 좀 한국 사람에 대해서 배려도 많이 해주고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이제 선물을 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내가 한국 갔다 오면서 기념으로 가져왔다. 그러니까 뭐 일단 고맙다 하고 받으면서 자기가 하나 팁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학위가 완전히 마칠 때까지는 선물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내가 이게 소액이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왜 하는지를 내가 이해는 하지만은 그러나 미국적으로 보면 그건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충격까지는 안 했지만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한국은 뭐 스승의 날 되면 특히 뭐 우리가 행정대학원 야관에 있는 뭐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 같으면 뭐 넥타이를 하나 갖다 준다든지 이런 거는 그냥 우리는 온정주의 쉽게 반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한국 와가지고 처음에 행정대학원 특히 이제 학생들이야 뭐 그런 거 별로 없지만 직장인들은 뭔가 하여간에 뭐 인사를 한다고. 그래서 뭐 이걸 가져오는데 이걸 받아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한테 물어봤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뭐 대충 나오는 통설이 5만 원 이하 정도는 그냥 정으로 받고 그게 과한 거는 안 하는 게 좋다. 왜냐면 그게 직무 연관성이 별로 사실 없는 거야. 물론 뭐 굳이 따지자면 학점 이런 게 있겠지만은 뭐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어떤 뭐 논문 통과 이런 걸 위해서 돈을 받는다. 이거는 직무 연관성이 확실한 거지.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뭐 그냥 일반적인 뭐 어떤 인사니까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사실 미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면에서 은폐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교수 채용하는 기준도 딱 명시돼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연고주의에 따라서 후배 교수를 먼저 뽑으려고 이런 건 아예 거기서는 상상을 할 수도 없는 그런 파벌 자체도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찌 보면 좀 배워가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성취주의가 기속주의보다 앞서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교수를 채용한다든지 뭐 공무원 승진을 시킨다든지 이런 거는 다 그렇지. 이 기속주의라는 게 결국은 개인적 관계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대한 우리가 좀 인식 전환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이제 공무원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봤기 때문에 이 칭찬하는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인지를 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뭐 공무원한테는 내가 그렇게 제도적으로 뭘 하기는 곤란하지만 공기업은 내가 이제 평가를 많이 했으니까 가면 내가 항상 레코멘데이션을 한다. 공기업 내에서 그런 칭찬하는 문화를 만드는 식의 그래서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주고 그게 이제 내가 여러 군데서 그런 걸 느꼈는데 그냥 하나의 작은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 우리 딸애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을 다니다 왔는데 어느 날 오더니만 자기 학교에 뭐 하여간 사진도 걸려 있고 막 칭찬하는 뭐 하여간 이런 게 크게 복도에 붙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얘가 주변에서 뭐 말하자면 물건을 떨어뜨리니까 옆에서 주워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보고 잘했다 이러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복도에 붙이러 온 거야. 그러면 사실은 자기는 뭐 자그마한 별 생각 없이 한 일이지만은 그게 그렇게 됨으로써 애들에게 주는 선한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고. 굉장히 크다고. 근데 그걸 내가 똑같이 느낀 게 내가 뉴질랜드에 1년 교환 교수로 가가지고 내가 살던 집 불과 한 200m의 그 코이마라마 프라이머리 스쿨이라는 초등학교, 코이마라마라는 건 이제 원래 원주민 표현이고
뉴질랜드는 그런 게 잘 돼 있으니까. 그 이제 초등학교 있는데, 그 이제 가면 내가 선생님도 만나보고, 거기에 있는 한국 교포 애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거든. 그래서 애들 보고도 물어보면, 너가 여기 와서 좋은 점, 안 좋은 점이 뭐냐? 대부분 하여간 공통된 답은 학교 와서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선생님을 만나서도 물어봤다고.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뭘 가장 중요시합니까? 학생들이 학교 와서 생활하는데 제가 지금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그게 주된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아까처럼 누가 이렇게 주었는데 칭찬하는 그런 걸 하면 다음에 다른 학생이 떨어뜨리면 막 애들이 서로 주워주려고 막 올 거 아니야. 그런 문화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공기업 가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러면 대부분 이제 내가 갔던 공기업에는 보면 딱 가면 엘리베이터 옆에 이번 주에 칭찬 직원, 칭찬하는 직원 해서 사진 걸어 놓고 소속, 그 다음 칭찬하는 내용. 근데 사실 그런 게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이 있다. 아, 나도 좋은 일을 하고, 어떤 의미에든, 하여간에 내가 자기 있는 조직에 헌신을 해서 저렇게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좋은 걸 배우고 가야 되는데, 사람이 다 양면성이 있지. 사람이 뭐 우리가 성악설, 선성설 이야기하지만, 소위 조직론에서 샤인이라는 사람은 컴플렉스맨이다, 복잡인이다. 때로는 선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악도 있다. 대부분 공존한다고 봐야 돼. 비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지? 그러면 그게 우리가 성선설 쪽이 더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해줘야지. 이걸 나쁜 쪽만 갖고 문제가 생기면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에서 좀 그런 노력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직사회도 그런 게 있다.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데는 굉장히 인색한 반면에 부정적인 것을 타다는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대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구성원들이 다 나쁜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이익 추구하는 데만 관심을 가진다. 이쪽은 잘 안 보는 거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게 조직 내에서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이 무시받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나 영향력이 커져야만 우리가 좀 조직이라는 게 올바르게 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 행정 문화적으로도 보면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뭐 이게 논문 자체가 벌써 나온 지 몇 년 되니까 뭐 시험거리로, 옛날에는 내가 모의고사도 한번 내긴 했는데 뭐 시험거리로 낼 그건 아니나, 그래도 어쨌든 뭐 관료제 옹호론에 관한 게 우리가 2년 전에 10점짜리로 시험에 나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하여간 뭐 그렇게 참고를 하고. 자, 3장에 이제 우리가 행정문화 이야기를 일단은 우리가 개념 및 의의.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문화라는 것은 공무원들 또는 뭐 관료들이 지닌 가치관 또는 의식 체계의 총합이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한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사고 그런 것들이 전 조직 전체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것들, 그런 걸 우리가 보통 행정 문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가진 행정 문화가 어떤 면에서 의의 또는 뭐 우리가 순기능을 발휘하느냐. 일단은 우리가 조직의 생산성, 예? 또는 뭐 우리가 효과성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효과성의 주요 결정 요인이 된다. 그래서 이제 조직 문화도 마찬가지고 행정 문화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연구가 보통 이제 1960년대부터 문화론적인 접근 방법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뭐 공식적인 절차라든지 뭐 어떤 법규 이런 거를 강조하는 소위 어떤 조직에 대한 우리가 흔히 뭐 기능적 접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뭐 구조 또는 구조 기능적인 접근이 가지는 한계를 인식을 하면서 우리가 문화라는데, 가치관이라는 데다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것이 우리가 구조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문화,
또는 뭐 우리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게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뭐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가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성과 지향적인 행정 문화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행정 문화가 잘 구축이 돼 있으면 조직의 어떤 성과나 이런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동시에 우리가 어떤 정부 개혁에 있어서 정부 개혁의 어떤 성공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개혁의 성공과 관련된 것은 제도 아니면 사람이거든. 우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인 우리가 제도를 설계해서 시행을 하더라도 사람이 그런 합리적 제도에 순응을 해주지 않으면 이 제도라는 것은 성공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어찌 보면 성과급 제도 마찬가지죠. 제도의 공식적인 모습은 그렇는데 사람들이 그런 식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그렇게 수용을 하지 않는다. 심리적 거부감이 있는 거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1년 내내 같이 고생했는데 나중에 누구는 더 받고 덜 받고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관련해서는 어떤 문헌이 있느냐면 우리가 이제 미국의 기업가적 정부를 할 때 원래 그 기업가적 정부의 일종의 원전이 된 교과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오스본과 게벌의 리인벤팅 가버먼트 정부 재창조라는 게 있었고 그때 이제 그 저자 중 한 명인 오스본하고 뒤에 사람은 이제 플라스트릭이란 다른 사람 학자하고 5년 뒤에 이제 이 사람들이 책을 다시 썼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니싱 뷰로크라시. 관료 때리기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5가지 전략이 있는데 어떤 정부의 어떤 성공적 개혁을 위한 5가지 우리가 전략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앞에 있는 1, 2, 3, 4는 이미 우리가 오스본 게블러에 나왔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성과지향적인 정부를 만들자 뭐 이제 이런 내용이라면 여기 추가된 게 뭐냐면 문화 전략이라는 게 추가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 원래 그 Reinventing Government의 내용이 없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문화 전략이라는 것을 성공적 개혁을 위한 전략으로 했느냐? 우리가 기업가적 정부를 위해서 고객 지향성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 문제는 관료들의 사고가 그런 고객 지향적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바뀌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보면 뭐 고객과의 어떤 만남, 뭐 고객 대면 뭐 등등 이제 뭐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 한다. 그래서 관료들의 쉽게 말하자면 관료들이 우리가 고객들 우리가 전에 말한 행동 이론에서 말한 것처럼 페이스 투 페이스 시츄에이션 면대면 관계를 통해서 자주 접촉하게 함으로써 어떤 그런 국민하고 직접 접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떤 고객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거를 바꿔줘야만 고객 지향적 행정제도. 그래서 이제 문화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결국 이게 하는 말은 우리가 기업가적 정부 같은 그런 제도가 시스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료의 문화가 같이 수반돼야 된다라는 우리가 풀어서 설명을 하면 기업가적 정부 제도의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는 관료의 사고 또는 가치가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이제 이게 문화 전략이라고. 같이 가는 문제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문화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어떤 행정 문화라는 것이 우리가 조직 구성원 또는 뭐 관료의 우리가 일탈 행위를 방지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일탈 행위를 우리가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제 이것도 우리가 근거가 되는 문헌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피터스와 워르만, 이 학자들 이름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는 없다고. 피터스 앤 워르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공저를 했는데
이게 이제 책 제목은 In Search of Excellence 돼 있는데 우리식으로 하자면 초우량 기업론이다. 1980년대 초에 나온 건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초우량 기업이라는 것은 미국의 초우량 기업을 대상으로 그 기업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을 이 사람들이 분석을 한 거야. 그 이제 배경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일본이 경제 대국이 되면서 일본식의 경영 또는 일본식의 어떤 경영 관리를 배우자라는 부음이 그 당시에 굉장히 컸다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면 자존심이 상한 거지. 그래서 일본계 최고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자. 해서 이제 뭐 우리가 미국에서 하는 소위 뭐 IBM, 뭐 코카콜라, 뭐 AT&T 등등 그런 대규모 잘 나가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8가지의 특징이 있었다. 8가지의 특징에 보면 뭐 재밌는 게 많다고. 첫 번째가 보면 우리가 있어. Management by Wandering Around. 이게 뭐 직역하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경영이고 우리가 좀 이제 의역을 하자면 현장 중심의 경영. 쉽게 말해서 CEO가 책상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많은 이야기가 실제로 내가 이제 공기업 이런 데 평가 가보면 공기업에서 경영 성과가 좋고 조직 분위기가 좋은 소위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공기업 사장이 가지는 특징들이 다 그렇다. 아침에 오자마자 딱 그 자기 어떤 조직의 그런 어떤 작업복을 입고 거의 사장실에 앉아 있는 경우가 없다. 현장 가서 뭐 심지어 필요할 때는 같이 막걸리 마시면서 뭐 기술 혁신 이런 거 의논도 하고 뭐 그런 등등.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인상적인 게 우리가 사람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강조하는 게 우리가 통제와 재량이 공존한다. 이 통제라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집권을 말하는 거지. 권력이 조직의 상층부에 모여있는, 집중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고. 재량이라는 것은 분권이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보면 집권과 분권이 공존한다라는 말이 이상하다고. 이 의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업무 또는 조직 구조상으로는 조직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재량을 줘서 권한 위임을 하는데 집권이라는 건 뭐냐면 이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문화를 통해서 통제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밑에다가 자율성을 주면 얘가 일탈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지. 그 일탈을 하는 것을 막아주는 게 그 조직의 문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이게 중요하거든. 우리나라도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많은 어떤 공직사회가 문제가 있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오남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공직의 어떤 문화가 잘 형성이 돼 있으면 내가 뭘 하다가도 내가 공직자로서 이건 선을 넘는 건데 일종의 저지선, 경계선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이건 뭐 우리가 가정에서도 다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이런 거를 물론 이걸 뭐 가져와서 내가 적용한 건 아니지만 나는 애들 키울 때 기본적으로 방임형이라고. 내 생각은 그렇다. 우리 와이프하고는 약간 다른데. 그 대신 항상 이거는 준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 믿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걸 배운 거는 사실은 이런 문헌에서 배운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님한테 우리 어머님이 내 성격을 딱 알고 얘는 간섭하면 더 엇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너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그 대신 내가 알아서 해도 일정한 범위를 뭐 공부를 해도 뭐 예를 들어서 저 꼴찌로 안 가는 이유는 그 부모의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하나 이제 틀을 무언의 틀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화를 통해서 통제를 한다. 권한은 주면서 문화를 통해서 그런 일탈 행위를 억제해주는 효과.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어떤 조직 구성원의 일탈 행위를 우리가 억제를 한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보면 우리가 뭐 공직 가치 이런 거를 잘 형성해야 된다. 그런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구성원들의 관료들의 저런 어떤 비윤리적 행위를 막아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틀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자, 두 번째는 이제 한국 행정문화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행정문화 연구는 우리 이제 1세대, 2세대 흔히 사람들이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사실 좀 이제 지금은 뭐 거의 다 뭐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이긴 하지만 이제 조석준 교수님이나 이제 우리나라 조직론하고 뭐 이게 관심 있는 분들은 1세대, 2세대 나누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왜냐하면 자기들은 1세대고 뭔가 올드한 그런 느낌을 주니까 싫어하는데 그냥 막 편의상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분. 1세대 연구는 주로 보면 유교 문화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유교 문화가 강한 거고, 따라서 사회 문화가 그러면 행정 문화도 사회 문화에 영향을 받는 거니까 공무원들 사이에 어떤 유교 문화, 유교적인 가치관이 있는 거고, 그런 가치관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를 보인다. 이제 이런 데 우리가 착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교 문화에 바탕을 둔 어떤 행정, 전통적인 행정 문화를 연구한, 특히 이제 뭐 옛날 고대에 계셨던 백왕기 교수님이나 이런 사람들 다 이제 행정 문화 연구로 박사학위도 받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행정 문화의 주요 성격이 뭐냐? 내 책에 이제 그걸 요약을 해서 표로 하나 만들어 놨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어떤 뭐 권위주의라든지 사인주의, 사인주의는 뭐 사람에 따라서 이제 표현은 다르지만 어떤 정적인 인간관계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람 개인 간의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거죠. 뭐 그 외에도 의식주의 내지는 형식주의, 겉으로 비춰지는 것을 중요시한다 뭐 등등, 이런 것들이 하여가 중요한 우리나라의 행정 문화고,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공무원 개인의 행태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야 된다. 근데 이 이제 이런 식의 우리가 유교 문화의 바탕을 둔 행정 연구가 가지는 기본 전제는 뭐냐면,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에서 이제 출발을 하지만은, 우리가 유교적인 행정 문화 때문에 권위주의 등과 같은 그런 어떤 유교적인 행정 문화로 인해서 이게 이제 원인이 돼서 우리가 각종의 우리가 부정적인 행정 행태가 발생한다 라고 보는 거. 쉽게 말해서 어떤 뭐 사인주의적인 어떤 행정 문화 때문에 우리가 어떤 뭐 승진 과정에서 개인적 관계를 중요시한다든지, 또는 권위주의적인 행정 문화로 인해서 공무원이 권위주의적인 어떤 행태를 보인다든지 뭐 이제 이런 이야기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행정 문화, 어떤 이런 부정적인 행정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 문화가 개선될 수밖에 없다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정 문화의 개선 없이는 행정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 어렵다고 주장을 하는 거지. 이게 어떤 면에서 비교 행정론 이야기하고 비슷하다고. 사회 경제적 수준이 발전되지 않으면 행정 체제가 발전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말은 이 행정 문화의 개선이라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물론 이들 연구가 몇십 년 전부터 있었던 연구긴 하지만 지금도 우리나라 관료 사회의 문화는 이런 것들이 아직은 상대적으로 지배적이다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간단히 안 바뀌지. 그 말은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는 행정 문화를 개선하거나 해결할 희망이 없는 거지. 이게 안 바뀌는 거야. 이제 이게 어찌 보면 이 연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인 동시에 가장 취약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비판하는 거는,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유교적인 행정 문화를 너무 부정적인 것만 본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하나 국가 발전하는데 동력으로 작용한 면도 있다. 이런 이제 어떤 반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교적인 행정 문화가 지닌 순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어떤 비판이 있다. 너무 역기능만 부각시킨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로서 이제 보통 이런 우리가 권위주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권위주의에 따라서 어떤 안정과
질서가 생긴다든지 뭐 그런 면도 좀 있긴 있다고. 예? 우리가 권위주의에 의해서 좀 조직 자체가 안정되고 뭐 이런 어떤 일종의 나름대로 질서가 생기는 거지.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우리가 이제 사인주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관료들 간의 어떤 담합, 단결,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 기본 전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행태에 미치는 제도의 영향력을 우리가 배제하고 있다. 그래서 행태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문화에 의해서만 결정지어지는 건 아니라 제도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그 제도의 영향력을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를 들어 그 논문에 나왔던 것도 복지부동의 경우, 아까 그 논문에 나오는 그 내용은 내가 옛날에 우리나라 정부 관료제를 위한 변론 글을 쓰면서도 인용한 그 근거들이라. 그렇게 몇 가지 없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북저부동의 경우에 보면 어떤 상황적 요인이 어떤 개인적 요인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더라. 이 상황적 요인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행정, 구조 및 풍토 관련 변수들이고, 이제 개인적 요인이라는 것은 뭐 개인의 가치관, 뭐 이런 어떤 요인들, 이런 것보다도 요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떻게 판단하느냐? 우리가 이제 다중 회귀 분석을 하면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떤 계층적 다중 회귀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설명량, 소위 R 스퀘어 값을 가지고 요거 값을 해가지고 상대를 서로 비교를 하는 방식을 택한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그걸 해서 이제 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통계적으로 처리해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묶음들보다 개인과 관련된 변수보다는 구조나 풍토와 관련된 변수가 훨씬 더 복지부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더라. 그게 이제 우리가 제도라고.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무원 개인의 탓으로 행정 문제의 원인을 몰지 말고 우리가 제도의 문제점을 고쳐줘야 된다. 그다음에 요건 뭐 내가 옛날 이제 그 변론하면서 많이 젊고 그 당시에 우리가 여러 가지 설문조사의 트렌드를 보면 젊고 고학력의 공무원을 중심으로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때 벌써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설문조사들을 보면 이 가치관의 변화라는 것은 유교 문화에서 어느 정도 탈피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여요. 이제 그게 연장선상에서 요새 이제 저희 뭐 젊은 세대 공무원들의 가치관이 이렇다라는 이야기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와서는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고, 뭐 옛날에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기존의 관료들이 전통적 행정 문화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전제를 해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현실하고 우리가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뭐 이런 거 가운데 여러분이 뭐 다른 이야기보다도 이런 건 하나 좀 기억을 해보면, 글을 쓸 때, 이건 실질적인 우리가 이제 경험적 연구 결과니까 여러분이 한번 좀 활용.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뭐 통칭 1세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세대 연구. 행정 문화를, 뭐 또 유교 문화를 통해서 설명하고 이런 게 좀 진부하잖아, 그지? 좀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어느 날 핵심이 되는 것은 퀸과 킴블리라는 학자의 조직 문화에서의 경쟁 가치 모형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논문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킴블리. 이게 1884년에 퀸 앤 킴블리의 경쟁 가치 모형.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잘 정리를, 우리 이미 적극행정 촉진제도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기도 했고, 그거 아니더라도 하여간 뭐 쓰임새도 많고 늘 물어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우리가 교재에 나오는 것 중에 2x2로 해서 4개 나누어 놓은 것들을 보통 시험에 잘 낸다고. 왜냐면 시험을 어떤 뭐 우리가 문제를 푸는 하나의 분석 틀이 되니까, 기준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작년에도 보면 JQ 윌슨의 4가지 어떤 규제 정치 상황, 그것도 2x2거든. 이것도 2x2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에 배웠던 롬제겐 두버닉의 책임성 유형 2x2고. 그런 것들 시험에 잘 나온다. 문제를 만들기 좋으니까. 그래서 하여간 뭐 요 이야기를 조금 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원래 출발은 이제 그 퀸과 롤바라는 사람이 1981년에 1800이라고 해요. 1981년에 원래 이제 이 사람들이 경쟁 가치 모형, 조직에서의 경쟁 가치 모형이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다. 이제 이 사람들의 경쟁 가치 모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조직 내부적으로 우리가 다양하면서도 서로 경쟁적인 가치들이 존재한다. 가치들이 존재한다. 조직 안에 서로 다양한, 그리고 때로는 충돌하는 그런 가치들이 있다. 해서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말하는 그 4가지의 어떤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이 경쟁 가치 모형이 조직 내에 있는 가치니까 이게 리더십에서는 어떤 가치가 나타나는지 뭐 다양한 형태로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 뭐 리더십, 관리, 그다음에 조직 행태 등에 우리가 적용을 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퀸 앤 킴블리는 얘들이 만든 이 경쟁 가치 모형을 조직 문화에다 적용을 한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어떤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데 그 리더십이 지향하는 것이 4가지 가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야. 그지? 그래서 그 4가지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조직 문화에 가져와서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견해를 조직 문화에 적용을 했다. 다양한 어떤 분야의 연구들이 진행됐는데 이 사람 이제 아예 적용한 것이 우리가 퀸 앤 킴블리의 경쟁 가치 모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2가지 차원을, 위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재량권을 부여하는, 그다음에 요거는 밑에는 통제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 표현마다 조금씩 다른데 신축성 또는 재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거는 통제 또는 뭐 안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이쪽은 내부 지향, 여기는 외부 지향. 그래서 우리가 신축적이면서도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면서도 우리가 내부 지향인 것을 집단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위계 문화다. 이 위계란 말은 그냥 계층제나 똑같다고. 그래서 사람들의, 학자들에 따라서 그냥 위계적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계층제적 하는데, 계층제 문화, 계층 문화의 표현이 뭐 하니까 뭐 그냥 위계 문화라고 그냥 보통 쓴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우리가 원래 그 저자들의 표현에 직역을 하면 이게 디벨롭멘탈이니까 발전 문화다 이렇게 해야 되고, 요게 합리 문화라고 이렇게
이렇게 되겠다.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내용을 알아보면 이 발전 문화하면 발전하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1960년대 군사정권 하에서의 발전 행정 이런 게 보통 우리는 생각이 많이 나잖아. 좀 부정적으로 보이거든. 사실 이게 한미 문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발전 행정과 연계되어 있는 거고, 이 발전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어떤 NPM식의 굉장히 혁신적이고 외부적 어떤 성과 지향이면서도 재량을 주는 거니까 NPM에서, 그지?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뒤에 논문에서는 이걸 혁신 문화라고 바꿔 쓰기도 하고, 요 한미 문화를 발전 문화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요건 뭐 좀 원래 있던 용어를 막 바꾸는 게 좀 애매한데, 발전 또는 요건 혁신 문화다. 요새 와서는 보통 혁신 문화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집단 문화, 요건 이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 흔히 뭐 집단주의 이야기하듯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각각이 가지는 특징들을 중요시하는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여러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게 한 축이고, 그 다음에 요거 한 축.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네 가지 유형의 문화를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당 그냥 한 두 줄 정도로 해갖고 여러분이 퀸 앤 kimberly의 경쟁 가치 모형, 이 사실 이 부분은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여러분이 기억이 나면 퀸 앤 롤바의 경쟁 가치 모형을 조직 문화에 적용한 것이다.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네 가지 이렇게 나눴다. 각각이 가지고 있는 기본 중요한 특징이 뭐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좀 오래되긴 했는데 대충 한 2007년 이 정도 되는가 행시에서 이제 그 조직 문화에 대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조직 문화 유형을 설명을 하고, 이런 문화에서 쉽게 말하자면 이런 문화에서 보다 바람직한 이런 문화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관리 수단이 있느냐, 이런 걸 이제 물은 거야. 나중에 우리가 이제 조직론 할 때 꼭 할 건데, 이제 그때 소위 이제 불이 타다 이래가지고 대량 과락 사태가 났다는 거야. 그걸 못 썼어. 근데 조직론에 보면 조직 문화 유형 여러 개 있다고. 근데 그것까지 다 안 배웠을 수도 있지. 그 조직론을 다 커버. 근데 그걸 안 쓰는 거는 상관없는데, 경쟁 가치 모형을 몰랐다라는 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조직 문화 유형을 설명할 때 이 경쟁 가치 모형을 조직론 교과서에 보면 그 파트에서 설명을 안 한다고. 주로 이 경쟁 가치 모형을 어디서 설명하느냐 하면 조직 생산성 또는 효과성 파트에 이 이론을 설명을 한다. 문화 유형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건 다른 게 차이 있는 게, 우리가 기존의 조직 문화라는 것은 어떤 조직이 있다. 그러면 이 조직이라는 것은 a single culture, 단일의 문화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조직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삼성 같으면 어떤 문화냐. 현대 같으면 예를 들어서 불도저 문화다. 어떤 대학교가 있으면 대학교에는 이런 문화다. 이런 게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시중에서 이야기들 하는 그런 식으로 보통 조직은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행정 문화 연구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었거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런 문화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문화의 유형을 만약에 나누면, 우리가 조직 이론에서는 보면 세티아 이런 친구들의 조직 문화 유형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 네 가지 해놓고, 그런 네 가지 유형 가운데 요 A라는 조직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에, 그러니까 조직 전체로서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에 초점을 두는데, 얘들의 이 경쟁 가치 모형은 조직 내에 다양한 가치가 있다는 거야. 여러 가치 중 가운데 하나를 가진 게 아니고 조직 내에 다양한 가치가 있고, 그래서 얘들이 이제 주로 주목을 한 거는 각 부서마다 생산성의 차이가 있는데, 성과가 서로 다른데, 이 생산성이나 성과의 차이가 각 부서마다 가지고 있는
문화가 달라서 그렇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직 내에 다양한 문화가 있다라고 보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조직 문화 유형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조직 문화 할 때는 조직이 전체로서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가 주된 관심사였고, 얘들은 그게 아니고 조직 내부적으로 다양한 가치의 문화가 있다고. 그래서 각 부서마다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어떤 생산성과 연계되느냐. 이게 특이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직 생산성 파트에 있다.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무시해버리고, 이건 뭐 많이 알려진 거니까. 내가 이제 이걸 가지고 나도 글을 쓴 적도 있고, 내 제자도 이걸 가지고 논문을 내가 쓰게 해냈다고. 우리나라 이제 공기업들 경영평가를 하면 그 성과라는 게 다 나오거든. 그래서 그게 조직의 문화하고 성과하고 어떤 연계가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는데, 뭐 1번 이거 쓰면 되지. 그러니까 이거를 몰라서 못 썼으면 그건 사실 문제가 있어. 그래서 뭐 하여간 나도 이건 들은 후일담이지만 그거를 이제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요 가까운 학교에 있는 교수였는데, 의도적으로 학생들한테 좀 골탕을 먹이려고 냈다, 뭐 이런 소문도 후일담이 있다. 근데 그게 뭐 학생들의 소문인지 본인이 직접 한 이야기인지 그건 뭐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그런 이야기가 있긴 있다. 기출이란 항상 그럴 가능성은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없어. 막 교수가 그걸 의도를 했든 아니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나왔던 건 알 수는 없는데, 뭐 나오면,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이게 범위를 넓혀가지고 뭐 조직 문화 유형을 몇 개를 외우고 뭐 그렇게 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래서 대충 하여간 막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정해서 하면 아직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 뭐 그렇게. 자, 우리가 이제 집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직 내부의 인간적인 관계에다가 초점을 둔다. 따라서 집단 문화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가치들은 어떤 뭐 신뢰라든지 참여라든지 집단에 대한 충성,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위계 문화라는 건 우리가 뭐 계층제적 문화니까, 그지? 전통적인 계층제적 우리가 문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 따라서 우리가 계층제 문화에서 주로 강조하는 건 명령과 지시 또는 어떤 규칙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지, 그지? 명령과 규칙, 그 다음에 어떤 문서와 형식 등 관료제에서 강조하는, 관료제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문서주의라고 해요. 문서주의.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계층제니까 분명한 책임 소재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보면 업무 분장이 돼서 정결권 뭐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책임 소재도 우리가 계층에 따라서 누구 책임인지 이런 게 분명히 가려진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발전 문화는 어떤 조직의 변화와 유연성을 강조하는 가치다. 조직에 대한 어떤 대응력, 외부 환경에 대한 대응 능력, 이런 것들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자율성을 통해서 자율성을 통한 어떤 뭐 창의성이라든지 또는 뭐 혁신성이라든지 뭐 도전의식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의미는 이게 발전이라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하고 좀 어긋나니까 그 뒤에 이제 학자들이 혁신 문화라 표현을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글을 쓸 때 발전 또는 혁신 문화 이렇게 써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합리는 의미상으로 보면 우리나라 발전 행정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목표 달성과 생산성을 중요시한다. 그리고 우리 60년대 보면 가장 중요한 행정 가치가 효과성이었잖아요. 이 효과성이라는 건 목표의 달성 정도,
목표의 달성도를 의미한다. 내가 100을 할당받았으면 몇 프로나 달성을 했느냐. 그게 이제 우리 효과성 개념이니까, 그지? 그래서 중시되는 가치는 계획, 우리가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또는 뭐 수출 무슨 계획 등등, 계획. 그 다음에 효율성, 그 다음에 그 효과성에 따른 어떤 성과 보상,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강조가 되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목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성과 보상을 하니까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는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어떤 구성원 간의 내부 경쟁이 나타난다. 이렇게 특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맥락에서 앞에 그냥 들어가는 말로 한 뭐 3줄이나 해서 2가지 기준에 의해서 4가지로 나눴다. 각각 해서 뭐 하나당 그냥 한 2줄 이내로 간단하게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제 어쨌든 뭐 시험에 나오면 그거를 집어넣고 시작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출에 보면 이제 그게 있었잖아요. 기출에 보면 사실 요거를 내가 오늘 복사를 해서 여러분한테 나눠줄까 말까 하다가 어차피 다음에 또 한번 풀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냥 막 포기를 해버렸는데 시간상으로도 그렇게 가고. 적극 행정 우리가 촉진 제도의 어떤 활성화 방안과 관련을 해서 이들의 경쟁 가치 모형, 이걸 연계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적극행정 촉진제도가 좀 잘 운영이 되려면 어떤 문화가 필요하냐, 이 모형을 위해서 설명을 하라. 그럼 핵심은 뭐 우리는 지금 이 성격이 강한데, 그러니까 위계 문화에서 소극 행정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발전 문화로 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지, 성격상, 그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우리가 기존의 연구 결과, 경험적인 연구들을 많이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묶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단 집단하고 위계 문화가 강하다. 문화가 강하게 나타나고, 발전 문화 또는 혁신 문화는 취약한 것을, 그 다음 합리 문화는 연구에 따라서 합리 문화가 강하다는 것도 있고 통계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분명히 강하고 요거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를 보면 이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NPM의 어떤 도입 계기가 됐다 또는 배경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야. NPM이 강조하는 게 결국 이런 거니까. 자, 그렇게 하고 시간상 조금 쉬었다가 그 뒤에 신공공관리 한국행정문화는 우리가 전에 앞에 할 때 좀 설명을 했거든. 그래서 그거 막 간단하게만 그냥 요지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관료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